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자,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박근형의 반대말은 안 바꾸냐? 박근 동생. 네, 멋집니다. 부장님 어떻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오늘 누가 그 이야기를 하길래 네. 하도 장도 좀 재미가 없는데 아. 누가 엉뚱한 그렇게 약간 유머를 해서 맞아요. 헛웃음을 좀 웃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음. 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요새는 시장만 이렇게 잘 읽으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 경쟁력이 없어요. 거기에 맞습니다. F 감성, 감성을 케어하는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이제 개그까지. 맞습니다. 음. 근데 제가 정말 리액션 장인이라서 정말 멋진 개그맨이라고 리액션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네. 약간 늦어진 점 사죄드리겠습니다. 리액션 약간 고장 났죠? 형 최선을 다했어. 진짜 최선을 다했어. 자, 그러면 우리 박군 동생의 반대말 박군형 부장님과 함께 시장 동향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게 댓글에 와씨까지 들렸는데요. 댓글 보지 마세요. 우리 부장님 상처 주지 말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켜주십시오, 우리 부장님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다른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묘미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이제 경제 방송을 뭐 수없이 많이 다니지만 네. 여기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시장이 좀 재미없을 때 이렇게 좀 약간 편안하게 풀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무리한 뭐 개그였지만 네. 그래도 한번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니 또 퇴근할 때 말랑말랑하게 기분 좋게 퇴근하시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는 한 4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뭐 아침에는 그래도 반도체 제조사라든지 대형 IT, 정유화학, 은행과 보험과 건설, 조선과 조선기자재, 미디어 등이 강세 출발 보였고요. 그 외에도 테마주로서는 초전도체와 풍력, 로봇과 원전, 그리고 광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건설 기계와 전력 설비, 우주, 항공, 방산 등의 테마도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침에 굉장히 활발하게 종목들 섹터마다 움직였다 볼 수도 있어요. 네. 아주 재미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관 선물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9시 30분을 지나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엔비디아 우려 영향이 또 이제 오늘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다소 좀 쉬어가면서 일단 조정이 좀 나왔는데요. 속도 조절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낙폭 과대인 2차 전지 양극재나 장비 반등하면서 수급의 시소 게임이 나타났고 주가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 위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게 특징입니다. 오늘 미디어 섹터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툰 뭐 키다리 아저씨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괜찮아요. 것뿐만 아니라 뭐 CJ ENM 뭐 그다음에 뭐 어. 컨텐트리 중앙 뭐 이런 종목들도 꽤 오늘 괜찮았거든요. 음. 그래서 의외로 좀 좋지 않게 봤던 섹터였잖아요. 뭐 실적도 그랬고 상반기는 광고가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은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주가들이 올라온 종목들도 꽤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일본과 미국 증시가 또 휴장 그리고 이제 외국인 초반 매매가 다소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외국인들은 코스피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주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온 모습도 보입니다. 제한적이나마 코스피 200 정도를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과 더불어서 매수가 유입됐고요. 10시 30분 지나면서 코스피 2,520포인트가 돌파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근데 굉장히 2,500포인트 초반이 기술적인 저항 구간이고요. ADR 국면 기술적인 지표가 또 약간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거나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기술적인 구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오전에 올라올 때 자동차와 부품 업종들이 또 동반 강세가 좀 나타난 것도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실적 둔화 우려로 또 낙폭 과대했던 엔터주가 또 수급이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다 회복을 또 했습니다. JYP 엔터가 오늘까지 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도 특징이고요. 네. 11시를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재차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기관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2,500선에서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한 상황이었고요. 이제 외국인들 자금 유입의 증시 하단은 또 지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빠지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특별한 모멘텀도 부재하고 다소 한산한 거래 속에서 최근 3거래일 박스권 등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1,290원대로 재차 하락세를 보였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 하락이었고요.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업이 강세였고 이익 개선 기대감에 기관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했던 한국전력도 일단 상승세가 나왔었습니다.
보험도 반등세가 이어갔고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의 항공주 강세에 힘입어서 운수 창구업 등도 상승세였습니다. 반면 석유의복과 의료 종밀이 가장 부진했고 최근 등락 방부축이었던 반도체가 약세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전자가 하락세였고요. 코스닥은 개인 순매수세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업종별로는 방송통신 서비스, 제약과 오락문화가 강세였고 특히 11월 중순부터 낙폭과대 인식에 엔터 관련주들이 반등세가 연이어 전개됐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나 IT 하드웨어가 약세를 본 게 특징이었습니다. 네. 뭐 앞서 그 엔터뷰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듯한 움직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가 스트레이키즈하고 에스파 이제 최근에 신보 관련된 초동이 좀 빠졌다. 근데 사실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이번 상반기의 앨범 판매량은 정말 역대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 넘어가면 연 뭐 YOY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사실은 조금 아주 뭐 자신 있게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거야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 올해 상반기에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4분기 들어오면서 새롭게 컴백을 한 IP들이 조금은 초동 부분에서 새로운 앨범들이 약간 판매가 좀 주춤했다.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NH투자증권에서 오늘도 리포트를 좀 긴 장문의 리포트를 내면서 올해 이제 음반 판매량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가운데 아티스트 전반의 음반 판매량 기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추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우려도 좀 큰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다만 음반 판매량의 추가 성장 가능성은 기저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추가 수요가 나올 수 있는지가 좌우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내년에 추가 성장은 서구권 중심의 음반 판매량 성장이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팬덤에 아주 신규로 유입되면서 미국향 음반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세븐틴 초동 중국 공구 비중 추이와 스트레이키즈 초동의 중국 공구 비중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초동이 전체적으로 지금 세븐틴 보면은 중국 공구가 좀 빠지고 있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 전작이 상당히 중국 공구가 많이 증가했었던 거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중국 공구 비중이 좀 빠졌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빠진 걸 보면 약간 규제가 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좀 특이한 상황으로도 해석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이시면은 아이브 초동과 에스파 초동인데요. 이 보시면 이 전반적으로 초동 판매는 아이브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전작보다 아이브가 이번에 2023년 10월에 미니 1집이 오히려 초동 판매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에스파 같은 경우는 초동이 조금 미진하면서 중국 공구도 많이 빠진 모습도 보였죠. 그러니까 그 그룹마다 좀 다 각자 차별화되고 있다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NCT 드림 같은 경우는 초동도 증가하고 중국 공구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룹이 전부 다 빠진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초동이 좋으면서 중국이 올라온 그룹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부 우리가 스트레이키즈나 에스파가 워낙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던 그룹이잖아요. 네. 원래 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꺾이다 보니까 이제 사소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들이 좀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월드 투어를 시작하는 아티스트나 공연 가능 국가를 넓혀가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공연과 관련된 국가가 많아지거나 그 다음에 횟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모객 규모가 커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월드 투어를 하던 아티스트들의 공연 회당 규모 역시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2012년 이후에 K-팝 음반의 국가별 수출액 추이인데 보시면 아래쪽에 짙은 파란색이 일본입니다. 의외로 일본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K-팝이 결국은 일본 쪽의 성장률이 확실히 보인다는 것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중간쯤에 있는 약간 옅은 푸른색이 이제 중국인데 작년까지 굉장히 성장을 하다가 올해 조금 줄어든 모습이 일단 있죠. 네. 그 다음 보시면은 미국 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이 미국 쪽이 은근히 많이 성장이 이제 실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 쪽에 좀 빠지는 부분들을 아마 일본과 미국 시장이 충분히 채워주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절대 규모로 봐서는 작년 연간으로 봐도 올해 10월까지만 봐도 작년보다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네. 이미 성장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미국의 음악 시장 추이인데 역시 미국 시장은 스트리밍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보시면은 라디오를 듣거나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런 듣는 스트리밍 시장이 상당히 좀 추이가 확실히 하고요. 유형 음반 시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스트리밍에서 어떻게 대세가 일어나냐가 이제 향후에 국내 K-팝의 성장을 볼 수 있는 국면을 볼 수 있는데, 그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2022년 기준 음악 산업의 전체 67%가 스트리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반 판매가 폭발적으로 해서 성장을 우리가 했는데 향후의 글로벌 성장은 역시 스트리밍 쪽에서도 차이져야 되고 이쪽에서 성장이 나오는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최근에 뭐 말씀드렸던 그 우리 그 미국의 여자 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네. 같은 아. 경우도 뭐 엄청난 이슈가 있었잖아요. 야, 테일러 스위프트 대단하죠. 대단하죠 진짜. 맞아요. 이번에 신곡 한 350만 장 정도 팔렸는데 우리 국내 그룹이 뭐 5, 600만 장 정도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공연이나 다른 걸 통해 가지고 부가 수익이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거 보면 단순히 앨범을 잘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앨범 외에 다른 부가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엄청난 큰 시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성장세가 이루어지면 엔터 산업이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논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 K-팝 주요 아티스트 월드 투어 평균 모객 추인데 스트레이키즈와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이 보시면은 22년, 23년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면 확연하게 성장세가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평균 모객 수라든지 일본 시장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모객 수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아시아 쪽보다는 뭐 우리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 아시아 쪽의 한국 일본보다는 또 미국 쪽이 티켓 가격도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장도 이게 뭐 돔 투어나 엄청나게 큰 아레나 투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모객할 수 있는 규모가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넘어가니까 규모 자체도 커지고 티켓 가격도 비싸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역시 뭐 미국이나 이런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될 수 있겠죠. 그다음 시장 보시면은 엔터 12개월 선행 PER입니다. 이 보시면 주가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하이브나 SM, JYP, YG 등등을 보면 어차피 지금 30배 미만으로 어쨌든 역사적인 PER 저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거 아니냐 논란도 있었지만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밸류가 좀 많이 빠져서 이제는 역사적 밸류 하단까지는 와 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보면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잘 팔 때 뭐 40배 이상을 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매출도 꺾이고 이익률도 꺾이고 이러니까 그 정도의 밸류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20배 미만으로 빠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엔터사들 보면 약간 화장품 쪽하고는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은 40배 정도 주는 걸 지금은 그 정도 주기는 좀 힘들다고 보는 반면 엔터는 성장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면서 여전히 역사적 저점 밴드로 오는 이 정도가 어떤 매력적인 밴드 구간으로 보는 평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종별로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지금 저게 JYP가 2021년보다 싼 게 맞습니까? 이 그래프가? 실적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익 대비 주가니까요. 예, 이익 대비 주가니까요. PR은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뭐 2배 올랐어도 실적이 뭐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 뭐 밸류는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싸네요, 되게. 뭐 평가로 봐서는 사실 그때보다는 밸류가 상당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섹터처럼 어떤 이슈 때문에 뭐 성장이 꺾여버렸다면은 과거와 같은 밸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밸류를 멀티플을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엔터는 조금 아직도 성장이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한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는 현재 밸류까지 이렇게 빠진 걸 보면 역사적 밸류 하단까지 빠졌다라고 평가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희한하게도 연말마다 성장에 대한 우려가 불거집니다. 어허. 예, 역사적인 흐름을 봤는데요. 예전에도 보면 2019년 말에도 마약 스캔들이 나왔죠. 아하. 최근에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고 코로나19 터지고 그다음에 하이브 상장하면서 또 이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BTS 군입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엔터사가 계절적으로 연말 되면 다음 해를 앞두고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았다. 그리고 또 성장을 꽤 오래 좀 고성장을 했어서 그런지 다음 해의 피크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졌던 게 엔터 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19년부터 계속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 산업은 어쨌든 최근까지 계속 성장을 해왔다는 점을 좀 주목하고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웨이브는 국내나 아시아 쪽에 굉장히 잘하는 거였고, 두 번째 웨이브는 이제 해외 쪽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음악 자체가 영어가 약간 들어간, 네. 약간 믹싱된 그런 음악이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웨이브다.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을 하려면 세 번째는 결국 뭐죠? 현지화 전략을 해야 되고 미국 시장을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우리 K-팝이 이제 4% 정도밖에는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뚫지는 못했는데 K-팝을 떼려면 뭐죠? K를 떼고 팝으로 가려면 이제 그냥 영어 이제 노래 중심으로 그냥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만든 노래지만 그냥 영어권의 노래로 가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뭐 미국 시장에서 상을 받는 노래들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곡 정도가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언어로 부른 노래가 뭐 상을 탔다 뭐 이런 이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영어로 부른 노래가 미국 시장을 선점하고 뭐 상을 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지금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K-팝으로 빵 떴는데 더 대중화되려면 K를 떼야 되는데 K를 떼자니 이게 K-팝이 아니면 그럼 뭘로 가야 되는 거지? 색깔을 약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렇다 K를 붙이자니 이게 제한적이고 여기 분기점에서 좀 고민을 많이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JYP나 뭐 하이브도 그 고민에서 나온 게 이제 JYP도 비처라는 그 현지화 작업을 통한 그룹을 일단 내기 시작했고 하이브도 6명이 이제 확정됐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하이브와 JYP가 탑픽이라고 말하는 이슈도 거기에 있어요. 현지화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것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탑픽으로 잡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리포트를 읽어보면 논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시각이 아직은 좀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대표가 어쨌든 방 대표가 결국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K-팝 자체가 결국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K를 붙이는 순간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스스로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고 거기에서 결국 현지화 관련된 전략에서 어쨌든 국내 가수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오디션 프로그램 등등을 포함한 전략을 짜고 있는 거고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지금은 고민을 많이 하고 현지화 전략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숫자를 내줬고요. 그다음에 숫자를 내준 것들이 최근에 일부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앨범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저희 뭐 거래하는 고객들도 뭐 엔터주에 대해서 비싸다는 의견을 많이 내는 고객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빠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을 또 아직은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성장 산업에 대해서 점수를 엔터 쪽은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본다면 향후 원가 부담 해소 그리고 해외 진출에 따른 외형 성장할 수 있다 기대감 대회 음식료 상승입니다. 네, 뭐 사실 음식료 업종이 그렇게 예전에도 그렇고 그렇게 인기가 없는 섹터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증권사 일을 하면서 이제 기억했던 게 하나가 음식료 업종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이슈가 우리가 오리온. 네, 오리온 회사가 예전에 계속 음식료는 뭐 PER 3배, 4배 거기서 한계가 있고 못 가고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섹터였는데 오리온의 초코파이를 팔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구가했던 게 초코파이를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수주의 수출주화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변곡점이 나오면서 오리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멀티플을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예를 들어 뭐 적정 멀티플을 5배 정도를 줬다면 그게 10배 정도는 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갔거든요. 수출이 나가면서 매출 볼륨 커지고 OPM 영업이익률 올라가고 그다음에 멀티플 자체를 예를 들어 5배 주던 거를 뭐 10배 정도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논리가 가면서 오리온이 급등했던 그런 해가 나오면서 이제 어떤 음식료 업종들이 완전히 변곡점을 잡으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고 최근에 우리가 음식료 업종 이야기하면 역시 아까 뭐 우리 엔터사 이야기를 했지만은 K 컨텐츠나 K-팝 등등과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뭐 북미권이든 유럽권이든 이쪽에서 관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가면 뭐 김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핫도그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라면 뭐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은 관심도 많고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그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호떡 같은 것도 호떡.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고 해요. 집에서 렌즈에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인기도 많고 팬케이크처럼 생각하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생각하는 핫도그는 어떻습니까? 빵에다가 그냥 길다란 소세지 하나 끼워서 이렇게 뭐 케첩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뭐 미국에 갔을 때 야구장 가서 핫도그 먹으면 배충 그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국 핫도그는 어떻습니까? 이게 가운데 이렇게 꽂아서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콘도그라 그러죠. 콘도그. 예, 그리고 이제 설탕 이렇게 탁 돌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먹는 그런 핫도그가 뭐 먹자라리시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그런 핫도그를 본 적이 먹박사. 없죠.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핫하고 엄청 핫해요. 예, 굉장히 줄 서서 먹고 거기다가 문화 뭐, 핫도그. 예,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뭐 감자까지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감자 핫도그 이렇게 좀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미국 시장에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이게 엉뚱한 새로운 핫도그가 나온 건데 인기가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K푸드가
이 어떤 컨텐츠나 문화가 역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먹거리까지도 넘어온 거고 라면도 그렇고 다 그런 거죠. 배고프세요? 엄청 신나게 말씀하시네요. 아, 예, 뭐 이 시간대 늘 그런 시간인데요. 신나게 그 음식 설명. 아, 저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 김밥 먹고 싶고 핫도그 아니 먹고 싶고. 그 핫도그를 설탕을 덜덜덜 묻혀가지고 감자가 붙어있고 이런. 아니 다음 부전 먹방 한번 하시죠. 제가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이 방송에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아주 재밌게 말씀드려요. 맞아요, 진짜 스토리텔러세요. 그래서 뭐 22년, 23년 뭐 그래서 뭐 매출이 얼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PER이 얼마고 PBR이 얼마고 뭐 그건 재미없죠. 밴드가 어떻고 그래서 쌉니다. 이런 이야기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경제 아니에요? 방송이 몇 개인데요. 그거 다 거기서 하는 건데. 재미없어요. 네, 그런 거. 핫도그 얘기 재밌었어요. 이렇게 풀어가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또 재밌고 역시나 이 시간 때 되게 피곤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해줘야 좀 눈에 귀에도 들어오시죠. 아, 너무 좋습니다. 김다리님이 상상하면서 말하시는 듯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핫도그 매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실제로 그 종목 중에 우양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양? 예. 핫도그 관련주거든요. 어. 최근에 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핫도그 판매량이나 이런 그 케이팝 푸드에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주가도 네. 주목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그런 게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식을 볼 때 실생활에서 우리가 주식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출 지표라든지 우리가 뭐 삼양라면 같은 경우도 수출이 이렇게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볼륨이나 마진 증가 확실히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식료업종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그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원가 부담이 해소될 걸로 봅니다. 지금 이미 진행된 가격 인상 효과인데 이걸 제가 보니까 와 많이도 올렸네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막대 그래프가 가격 인상의 이슈가 있었던 때고요. 회색이 인하였던 이슈가 있었는데 잘 안 보입니다. 몇 그렇네요. 그죠? 그러니까 22년 1월부터 보면 가격 인상을 대부분 엄청나게 횟수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곡물 가격 하락인데 역시나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검은색, 짙은 검은색인데요.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원자재가 빠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보면 음식료 같은 경우도 원자재가 레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샀다고 해서 바로 원자재가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이 되는데 원자재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보면 원가 부담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소된다는 거죠. 이 원자재 빠진 게 지금 22년 뭐 초부터 해가지고 23년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기존에 사놓았던 원자재가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빠진 원자재가 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4분기부터 들어온다는 건데.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설탕 가격 뭐 최고가 뭐 기록했다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는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찍고 좀 내려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내려왔습니까? 뭐 사실 두 개가 오른 게 딱 그거밖에 없었어요. 설탕하고 원두. 아. 네. 올해 상반기 내내 이제 곡물 가격이나 다른 것들이 빠지는 반면 상반기 중에 계속적으로 좀 치솟았던 거는 설탕하고 원두였거든요. 두 가지만 치솟았는데 최근에는 뭐 신고가 뚫었다는 지표들이 안 나온 걸 보면 조금 고가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았거나 좀 쉬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치솟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유달리 유독 설탕하고 원두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음식료 쪽에서 뭐 설탕도 들어가겠지만 뭐 대체를 일부 뭐 달게 만드는 것은 네. 약간 대체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전체 원가 비율에서 뭐 설탕이 차지하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보기는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원자재 가격이 미리 빠졌고 그게 어떤 레깅을 두고 이제 원자재 투입이 되는 시점들이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상태에서는 4분기 정도부터가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익성 훼손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진행된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원가 부담 해소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 확대가 기대되는 시기다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보이시면 해외 매출액 비중 증가가 보이는데요. 막대 그래프로 보시면은 결국 해외 커버리지 기업들의 합산 매출 전체 비중입니다. 이 보시면은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밑에 보시면 오리엄, 롯데 웰푸드, 롯데 칠성 등등이 있는데 이게 계속 해외 매출 비중이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죠. 그 수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합산 영업이익률도 계속적으로 선 그래프를 보시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수출 쪽으로 나가니까 매출 볼륨이 커지면서 마진율이 올라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음식료 산업에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은 성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어디가 아직은 성장기죠?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이쪽은 아직도 성장기라는 거죠. 러시아 쪽도 한국 제품 굉장히 좋아요. 네. 도시락.
뭐 초코파이 나는- 같은 경우도 러시아도 많이 팔린다고 하고요. 어쨌든 굉장히 아직은 성장 국가들이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 좀 이건 부러웠는데요. 이게 주요 소비층의 인구 비중인데 국가별 25세 미만 인구 비중인데요. 네. 인도가 25세 미만이 43%나 돼요. 와, 부럽다. 되게 진짜. 부러워요. 이게 한국하고 일본은 지금 20%대 정도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야, 근데 이제 인도, 그다음에 베트남, 미국, 중국들이 상당히 높은데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치더라도 40%대예요. 와. 25세 미만이. 그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이렇게 많은 건데 예, 한국과 일본은 다소 좀 이렇게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없다는 네, 거죠. 글로벌 평균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한국이. 중국도 저출산 심각하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뭐 제과 시장의 어떤 부분들도 역시 좀 젊은 층이 여전히 그래도 제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8년까지 제과 시장 성장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베트남이나 인도, 중국, 러시아 이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 시장을 계속적으로 타겟팅해서 선점해서 수출을 내는 것도 네.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기가 노다지는 절로 가야겠네. 그러니까요. 진짜. 네. 와.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역시나 해외 매출액 비중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게 키포인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잘하는 것들이 역시 라면이라든지 역시 몇 가지 푸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중심으로 보자는 이야기가 이제 레포트가 나오고 있어서 유진경 업종은 역시 이제 수출 비중이 많은 것들이 삼양식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했죠. 캐파 증설도 했고요. 근데 오리온이 최근에 조금 조정세가 나오긴 했는데 일부 리포트가 내년에 약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리온이 조금 빠진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오리온이 왜 빠지냐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일부 리포트가 내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는 리포트가 좀 있었다. 이렇게 언급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음료 업종 요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또 시장 지지부진한데 유일하게 버틴 동네가 제약바이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미래에셋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역시 내년에 제약바이오 글로벌 키워드는 M&A,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비만 이렇게 될 것이다. 뭐 비만은 역시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제 생각에는 당뇨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알츠하이머, 당뇨 이게 세 가지고 워낙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던 금리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M&A가 거의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가 하방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M&A가 많아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네. 연간 글로벌 M&A 딜 규모 건수 추이인데요. 확실히 많이 줄었죠. 이 금리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딜 규모도 그렇고 금액 기준도 그렇고 건수 기준으로도 많이 줄었고 오른쪽 보시면은 10년물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은 바이오텍의 상관관계가 역성장으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들이 빠지기 시작하면 바이오텍은 역시나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에서의 제약바이오 비중 추이입니다. 이 과거에 21년도에는 13.6%까지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어요. 전체 시장의 제약바이오 비중, 시총의 비중이. 근데 지금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다른 성장 산업이 많이 오르기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외됐다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쵸. 최근에 1, 2년 사이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소외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에서는 뭐 ADC, 그러니까 화이자와 시젠, 그다음에 머크와 다이치 상표 이쪽에 관련된 ADC라든지 그다음에 염증 면역 질환 관련된 신규 타겟, 머크나 프로메테테우스나 로시나 텔레반트 이쪽에 관련된 물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CMS의 레켄비, 그다음에 아밀로이드의 PT 관련된 보험 커버 뭐 이런 것은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만 시장, 위고비라든지 일라일리의 젯바운트 이쪽이 있는데 네. 폭발적인 성장은 당연히 있을 거고 한국에도 이제 언제 들어올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올해 바이오 딜의 질환별 구분입니다. 전체 규모의 3억 달러 이상의 딜인데요. 역시 항암 쪽이 제일 많았습니다. 야, 여기가 대세구나. 네, 회색이 이제 상반기 그리고 오렌지색이 하반기 보면 항암 쪽이 제일 많았고 면역과 염증 대사 그리고 이제 대사 심혈관 뭐 등등이 제일 많았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어느 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주식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 판매하고 있는 엑스코프리라는 이게 있거든요. 이게 미국의 뇌전증 시장 점유율 확대 국면에 있는 게 SK 바이오팜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3세대 뇌전증 치료제들의 50% 이상 발작 감소 비율인데 확실히 엑스코프리가 확실히 발작 감소 비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글로벌 신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다음 사진 보시면은 오리지널 3세대 뇌전증 치료제들의 출시 이후의 월간 처방 추인데요. 이 오렌지 색깔이 이제 에스코프리거든요. 이게 SK
바이오팜의 약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오렌지 색깔의 추이가 굉장히 많이 추섞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신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존슨앤존스의 블록버스터 신약 파이프라인인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레이저 트림과 관련된 부분도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이 신약에서 이야기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미반탐학과 이제 같이 병행 요법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레이저 트립의 로열티 추정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레이저 트립의 로열티가 25년부터 유한양행 쪽에 그 관련된 로열티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좀 블록버스터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한양행도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 볼 수 있다 보이는 거고요.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 역시 비만입니다.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의 체중 감소율 비교인데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는 체중이 어느 정도 빠지는가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각 그 약마다 어떻게 먹는지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48주에 주 1회 먹는 건지 아니면은 뭐 36주 기준으로 주 1회 먹는 건지 68주에 주 1회 먹는 건지 그게 다 다르거든요. 네. 엘라일린이나 노보 노디스크가 다 다른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들이 노보나 어쨌든 릴리나 이쪽이 다 대부분 다 약을 내면서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색깔마다 오른쪽에 네모난 박스를 보시면 짙은 푸른색이 승인이 난 거, 그 다음에 파란색이 허가 신청, 오렌지 색깔이 임상 3상, 노란색이 임상 2상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릴리나 그 다음 노보 등등마다 약마다 이렇게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어느 정도의 비만의 체중 감소율이 나왔던 결과치가 있는지를 비교해 놓은 거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굉장히 핫하죠. 요거 릴리의 레타트루타이드 요게 가장 주황색으로 체중 감소랑 여러 가지도 좋아 보이는데 요게 임상 3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없고 이거 한번 이게 뭐 볼만하네요. 비싸서 못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적용이 된다. 우리가 이제 심혈관이나 다른 쪽에 뭔가가 같이 병행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보험 등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싸지니까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거죠. 물론 글로벌리 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만 국내는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못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비만 시장의 규모 전망인데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판매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스케줄도 나와 있거든요. 네. 위고비나 그다음에 젯바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중간에 보시면 시장 규모가 나와 있는데 뭐 2030년도에는 뭐 7,200억 정도 규모까지 커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타임 스케줄과 그다음에 각각의 뭐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각 약마다 언제 정도부터 판매가 예상되는지도 타임 스케줄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은 같이 병행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요 자료가 굉장히 좀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보실 분들은 신의 자료실 신의 자료실이라 그러니까 신혜가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신의 자료실입니다. 네. 신혜가 누군데 그래서 신의 자료실 가셔서 요거 다운 받으셔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리포트 진짜 하루에 몇십 개, 몇백 개씩 쏟아지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기 한번 정말 좋은 자료입니다. 맞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겠고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